계산을 해보니까 중국 경제가 굴러갈 수 없더라고요. 이게 뭐 동네 부동산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고 헝다 그리고 완다까지 파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 부동산은 1억 채 빈집이 있다. 이건 아무도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 힘들어요. 가보면 알아요. 거기 아파트가 쫙쫙 올라갔는데 밤이 되면 물이 거의 많이 안 켜져 있어요. 부동산 경제가 중국 전체 경제의 기둥입니다. 살아놓고 말하면 척추예요.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올해 내년이에요. 이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유아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제를 볼 때 비교하는 지표가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로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 대비 29배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돈을 1돈도 안 쓰고 그냥 집만 사는데 저축하는데 29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58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바로 느끼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부동산 비싸기로 소문났잖아요. 그 일본도 지금 조금 넘어요. 11.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비싼지 바로 지금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정책 싱크탱크 연구기관인데 이미 2013년도에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의 보고서 내용 중에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평생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 이 말은 이미 그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2015년 때 중국 부동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학술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 경제가 굴러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그걸 제가 논문도 썼고 책도 공저자로서 같이 냈었고 또 여러 강연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지금 거의 18년 전 일이에요.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중국이 무너진다는 게 지금까지 잘 갔잖아. 늘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에 비해서 팩터가 더 악화가 됐고 그게 코로나가 겹치면서 완전히 헝다 같은 이런 대형 중국 1위 부동산 그리고 완다도 중국 2위, 2, 3위 부동산 얘네들이 파산할 정도로 이미 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2013년 이후로부터 계속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헝다 그리고 완다까지 파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래요. 근데 지금도 뭐 파산 안 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이게 뭐 동네 부동산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고 헝다는 중국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성별로 다 헝다, 그다음 오한다 다 있어요. 광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 있는데 파산시켰어. 그게 무슨 일이냐. 얘네 파산하기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보통 금융에 넣어요. 왜 부동산을 금융산업이라고 하냐면 부동산을 하려면 금융을 일으켜야 돼요. 예를 들면 시공사가 은행에서 대출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 집 사는 사람들이 대출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부동산은 완전히 금융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회사가 파산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누가 대출을 해줘요? 중국은 다 은행이 해줘요. 그러면 헝다가 파산해서 된 일이 아니고 거기에 묶여있는 모든 공급자들이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공급한 은행들이 짜르르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라면 헝다를 파산시키겠어요? 왜? 헝다가 파산하는 건 오케이. 근데 헝다가 파산함으로써 거기 이거 우리 밸류 체인이라고 해요.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심지어 금융물질 은행까지도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 다 무너지는 거고 진짜 말로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럴 경우에 파산을 안 시키고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지금 3월에 원리금 다 갚아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원리금 못 받아서 파산 법원에서 집행을 해버리면 모든 게 다 파산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들 보고 파산 안 시키고 야 10년 더 연장해줘. 대신에 10년 연장하는 거는 이자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장부상 기록했던 그 채권자들 예를 들면 시멘트 회사들 공급자들 또 못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농자들 이렌 또 못 받은 거는 다 채권으로 남아있지 그 부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시멘트 회사가 만약에 헝다가 파산해버리면 그 시멘트 회사는 그 채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파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는 게 되니까 다 같이 파산을 안 하는 게 되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채권과 부도가 나버리면 누가 그 회사가 돈을 줘요. 다 같이 부도가 나는 거니까 정부에서
채권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호흡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가. 그럼 하나는 시간 연장해줬잖아요. 다른 하나는 일단은 연장시켜줬으니까 각 기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조사하는 거지. 요것만 존재하게 하면은 다 문화 안 지네.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자 얘네는 파산해도 되네 하는 건 파산시키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지금부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 부채 관계를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위안위기 왔을 때 어흥 때문에 연쇄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한 고리를 지원해주면 연쇄부도는 안 나는 거죠. 그걸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숨통을 해결해주면 되네 하면 정부에서 부동산 펀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절대 안 되네. 결국 얘네는 파산해봤자 크게 연쇄 효과는 적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쌍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지금 연착륙을 시도하는 거고, 두 번째 방안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금리를 인하시켜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인상해 왔잖아요. 미국 따라서. 한국도 그랬고, 한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정부가 금리를 인상 더 못해요. 더 하면 부도가 나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다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 정부는 항상 인하해 왔어요. 왜 인하했겠어요? 원래는 금리가 5%예요. 자, 내가 부동산 구입자예요. 내가 매월 1억짜리 예를 들면 5% 이자를 내야 돼요. 한 달에 월 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거의.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야, 금리 내려 이러면 5%짜리가 3%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30만 원 밖에 20만 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하나는 이 구매자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집 사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공사들도 이자를 대출해 갔잖아요. 그럼 이자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시공사가 원래 파산하게 생겼어, 원래는. 집이 안 팔리니까 파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부채를 일으키는 거예요. 3%짜리를 부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5%짜리를 상환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부채로 과거 부채를 상환해 버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정책이 뭐죠? 금리를 인하해서 공급자 측면에서 시공사들이 이자 부담을 낮춰주려고 새로운 부채를 이렇게 해서 과거 부채를 갚아버리면 부도는 안 나잖아. 이게 한 방법이고, 그 다음 구매자들한테는 이자 부담을 줄여줘가지고 상당 부분 돈을 또 다른 소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이 왜 지금 파산해요? 왜 안 돼요? 시공사를 돈 못 버니까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나 시공사들이 일거리를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 도시를 가보면 도시인데 되게 후진 지역이 있어요. 다 새롭게 개발하면 시공사들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시공사들이 일이 생기면 현금 흐름이 들어가 버리니까 옛날 부채를, 채권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공사가 지금 파산해버리면 연쇄 파산하니까 일단 시공사의 숨통을 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 하면 임대주택 개념이에요. 비싼 거는 못 들어가도 임대주택이란 거는 없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이거는 고정수요잖아요. 또 정부 정책지원금이 들어가요. 원래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한 거니까 대출 금리도 엄청 거의 뭐 없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 부동산은 1억 채 빈집이 있다. 이건 아무도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 힘들어요. 근데 가보면 알아요. 거의 신축 아파트들이 보이잖아요. 제일 중심에 있어요, 시내 중심에. 근데 거기 아파트가 쫙쫙 올라갔는데 밤이 되면 물이 거의 많이 안 켜져 있어요. 지금 공실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 공급이 됐다, 그렇게 보면 돼요. 기회의 창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올해 내년이에요. 중국 정부 생각이 이래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중국 정부와 부동산 경제가 고지 싸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이걸 부동산 어떻게 하나 연착륙시켜야 되니까 지금 고지전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골든타임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봐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경제를 어떻게 하나 연착륙시키고 성장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시진핑 정부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전략은
제가 제 책에도 썼어요. 이게 지금 더 플로라는 책에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있잖아요. 안 돼도 내년 1년에 걸쳐서 부동산이 버텨줘야 돼요. 부동산 경제가 중국 전체 경제의 기둥입니다. 살아놓고 말하면 척추예요. 이게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홍다, 완다 같은 대표 선수들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걸 어떻게 연착륙 시켜야 돼요. 지금 요즘에 은행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 2018년에 중국에서 부동산 경제를 잡는다고 부동산 제한 정책을 계속 내보낸 게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 정책, 은행들 보고 야 부동산에 계속 돈을 공급해라. 금리나 이런 면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부동산 기업들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헝다, 완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경제가 대표 선수잖아요. 부동산 경제가 기둥인데 이 기둥이 무슨 힘을 못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기둥을 갖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무너지잖아요. 그 다른 기둥이 뭐냐면 첨단 미래 4차 산업이에요. 다른 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가지고 기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원래 노동 밀집형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처럼 고부가 산업이 기둥 산업으로 들어오면 돈이 이 은행 돈이 그쪽 산업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지금 은행의 정책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중국 한 3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은행들한테 야, 이 미래 첨단 산업 기업들한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유동성을 줘. 대출해줘. 그래서 얘네들이 빨리 성장하게끔 해. 그래서 얘네들을 주도산업으로 키우고 부동산 힘을 점점 잃는데 지금 바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돈을 또 공급해줘. 그래서 그 체인지 작업, 주도산업의 이 대표 선수 체인지 산업의 골든타임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런 구조조정 작업, 혹은 공급측 개혁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올해 경제, 내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90년에 우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한국 분들한테는 낯설게 들려요.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인데 실제는 자본주의 경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9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그전에는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간 자기절로 기업을 못했어요. 무조건 다 북한처럼 국유기업이 이래 했는데 92년부터는 능력 있는 자는 기업을 만들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기업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생산 과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과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그게 92년 이후부터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98년에 외환위기 옵니다, 한국에. 근데 중국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샥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98년 이전까지 부동산은 정부에서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98년부터 갑자기 이게 경제가 아까 90년도 확 커져버리니까 물건이 과잉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다 재고가 생겨버려. 왜냐면 중국 사람 그때 소득 수준 낮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수출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물건은 다 재고마다 쌓였는데 어떻게 하지? 경제가 무너지게 생겨요. 그때 그 위협이 처음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룽지 총리였는데, 그래서 방법을 댔어요. 물건이 많이 생산된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누가 사게 하면 되잖아. 그럼 안 사던 사람들 사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안 사던 사람들 누구냐? 머리를 딱 잡았더니 농촌 사람들이네? 그럼 도시에 살게 하면 되네? 그래서 농촌에 다 도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97, 98부터. 그러면 농촌 사람들 도시화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과잉 문제 해결되는 거지. 그게 도시화란 게 뭐니?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원래 정부가 주도부터 도시화 하려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는 사고 팔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부동산 그때부터 확 풀어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시장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란 게 뭐예요? 길을 까고 토지 사고 공장 짓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고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돈을 버니까 개인들도 막 부동산 불패시나, 그 다음에 기업들도 원래 자기 제조업을 하다가 야 부동산이 버네? 이러고 부동산이가 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을. 그래서 중국의 상장 기업의 딱 3개 기업,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전력 설비 산업만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 모든 섹터 산업이 다 부동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도시화라는 이 큰 정책 배경 속에서 부동산 경제가 확 커지면서 중국 GDP, 그러니까 제가 맨날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고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98년 이후부터였죠. 그래서 부동산이 중국 주도 산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과잉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한 게 그때 당시에 수출입니다. 안 사던 사람을 사게 하니까 하나는 농촌 사람들, 부동산, 그러니까 도시화로 해결했고 하나는 해외 사람들 안 샀잖아. 그게 해외 사람들 사게 하자. 이래서 수출 주도형으로 쫙 갔죠.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WTO에 가입해야 되네. 그게 2001년입니다. 시점이 보세요. 부동산은 98년. 딱 개방했고 2001년에 WTO 가면서 관세 문제 해결하고 해외 수출하고 이게 도시화로 중국이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했고 중국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한 게 2010년까지예요. 그래서 두 자릿수 성장했어요. 수표 이상.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게 명확한데 2010년 3분기에 최고 성장률이 10.6%가 그래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쫙. 그때부터 이렇게 그 다음부터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성장률로 보면 2010년 3분기부터 떨어졌고요. 사실 중국 경제 이 내재된 이 문제가 과잉 문제, 그에 따른 구조적 이런 문제가 2013년 또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2015년이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악화됐고 지금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줄기입니다. 먼저 이 줄기를 알면은 이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절반은 이제 이해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중국 경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줄기선상에서 중국 문제를 들어보면 좋고요. 제가 더 플로에서 이 줄기를 일단 잘 정리해드렸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아닙니다. 이걸로 또 중국이 이렇다 이러면 안 돼요. 또 한 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4차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선도를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중 갈등이 그래서 그 배경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보려면 하나는 왼쪽 눈은 중국 부동산이란 이 아까 앞에 말한 흐름을 보고 오른쪽 눈은 중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시대에서 그 배경이 오면서 또 요 이국 줄 알면 앞으로 중국 세계 경제를 보는 두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더 플로가 그걸 정리해 드린 겁니다. 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